처음에 나오는 그 순간에 눈물 모먼트지 뭐 다들. 나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겠구나. 제가 이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SF라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아, 열심히 진짜. 듣겠습니다. 이거 들으려고 왔어요.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뒤에 가면. 정말 미치겠어.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약간 보너스 영상 같은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여운을 막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영화가 원작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작이 있길래 원작을 또 찾아서 읽어봤죠. 근데 영화도 보고 원작도 읽어봤고 한데 뭘 안 하기가 좀 아까워서 원래는 GV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기로 했어요, 영상을. 그래서 오늘의 보너스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영화는요, 보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거든요. SF이면서도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이어서 오늘 원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영화 전문가를 한번 모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애프터 양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하신, 또 저랑 GV를 여러 번 하신 시내21 기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내21 김소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내21에서 영화를 글쓰고 말하는 김소미 기자라고 합니다. 겨울 서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나왔구나, 마침. 헤어질 결심 얘기. 오늘 우리 애프터양 얘기할 거지만 지금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에 또 푹 빠져 있어서 저도요. 주간지 마감하는 일이 헤어질 결심을 보는 일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이거 헤어질 결심 본 사람은 웃을 수 있는 대사인데. 저희가 그 GV를 3번 정도 같이 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맞아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딱 한번 그런가? 하고 더파더를 하고 사랑 후의 두 여자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오늘 영화와 원작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왓챠에서 단독 공개되니까요. 왓챠에서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대신 결정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보고 영화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지도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프터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기자님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애프터양 이야기하려면 코고나다 감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요새 최근에 이 애프터양 있었고 또 애플TV 파친코라는 시리즈에 공동 연출을 해서 조금은 낯선 이름이었던 코고나다 감독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일단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고나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이름에 좀 뭔가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좀 덕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후식 장명으로 코고노다라고 하는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을 일본의 그 표기명 순서로 하면 노다고고. 고고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인데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코고나다라고. 미국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요. 이분이 좀 재밌는 건 이름의 연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오지아스지로 전문가거든요. 오지아스지로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걸로 강의도 했고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좋아하는 그런 감수성들이 사실 영화의 결에도 좀 묻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프터양은 코고나다 감독의 두 번째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가 2017년에 낸 콜럼버스라는 작품이고, 이분이 원래는 비디오 에세이스트로 먼저 유명해졌거든요. 2010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해서 스탠리 큐브릭, 로베르 브레송 이런 영화사의 이름들을 비디오 에세이로 분석을 한 거예요. 비디오 에세이가 뭔가요? 우리가 또 에세이라고 하면 글쓰기에서 가장 형식적으로 주제적으로도 자유로운 장르잖아요. 그걸
글이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디오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새로운 문법으로 직조해내서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코고나다간 작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같은 작품에서 아이들이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어떤 인서트 숏이라든지 그런 특유의 아름다움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걸 코고나다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재편집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영화 거장들의 영화를 분석하는 비디오 에세이들을 여러 편 만들면서 비로소 유명해졌고, 그러다 좀 뒤늦게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애프터양이라는 작품이 두 번째로 나온 거고요. 애프터양 영화 줄거리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애프터양은요, 근미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라는 차 상점을 운영하는 남자와 어떤 회사의 중역인 카이라라는 여자, 이 부부가 중국인 미카라는 소녀를 입양하는데, 이 미카가 혼자잖아요. 그래서 미카를 위해서 이 중국인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입양해서 미카의 오빠를 삼아줍니다. 양이 바로 미카의 오빠인데요. 한마디로 이 근미래는 테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세계인 거죠. 그래서 세컨드 시블링스, 브라더 앤 시스터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문화 테크노, 컬처 테크노들을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애프터 양은 양과 양의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양이라는 안드로이드가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요. 양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과정을 쫓아가다가 제이크란 남자가 양의 이 중심부에 기억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술 한잔 하면서 이 영화 얘기만 진짜 몇 시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어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SF라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아, 열심히 진짜. 듣겠습니다. 이거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SF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소재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SF 작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동일한 소재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로 고민을 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존의 SF 전통이 가지고 있는 다뤄온 소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안드로이드 가족이라는 건 너무 사실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런 소재고, 뭐 AI만 해도 뭐 그쵸? 안드로이드 아들을 뭐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너무 흔한 소재잖아요. 그리고 이웃집엔 또 클론이 살고 맞아요. 있죠. 클론 네, 딸들이 네, 살고 네. 있는데 클론도 너무나 이제 익숙한 사실 SF적인 소재고, 근데 SF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장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F의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서 그걸로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살짝 장르의 규칙을 비틀 것인가에서 그 SF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래 전통의 지점들, 클론이라든지 테크노사피엔스라고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어떤 안드로이드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안드로이드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기억이 진짜이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처럼 기억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기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것도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부터 안드로이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가족과의 그런 갈등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 익숙한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그 작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일 텐데요. 이 작품에서 기존의 SF와 상당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SF 하면 떠올리는 삐걱삐걱대거나 맞아요. 굉장히 세련됐거나 심리스하거나 번쩍번쩍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스팀펑크 스타일이거나 이런 스타일의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SF의 어떤 스펙타클을 완전히 배반하는 형식의 맞습니다. 네, 그런 SF 작품이라는 것이 애프터양이 가지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심미적인 SF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 저는 아까 원작에서 이 부부가 백인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이들의 집을 보기 전에도 그래도 중산층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이 부부가 정말 누가 봐도 손으로 하나하나 다 염색한 듯한 천연 염색한 옷감들을 네.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비쌀 텐데. 비단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선의 질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뭔가 중국스럽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디자인의 그런 옛날 옷스럽지만 아닌 맞아요. 것 같은. 전통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SF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현실과 좀 유리된 디자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애프터양은 첫 인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근미래의 미국에서 아시아의 전통 의상을 떠올리게 하는 옷감들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인 거예요. 의상 디자이너가 아준 바신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의상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애프터양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이 저는 굉장히 다 흥미로웠거든요. 이를테면 애프터양의 옷감을 만들 때는 음영이 느껴지는 강황색, 흑색, 벽돌색 이런 것들을 주조로 했고 촉감으로 치면 린넨과 면을 썼고요. 이 소재나 어떤 느낌으로 쳤을 때는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고 레이어가 층층이 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의상을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의상을 만들었냐 하면 코고나다 감독과 아준바신이 이 애프터양의 세계를 상상할 때 제일 원칙으로 상상했던 것이 이미 한번 환경 오염이 극심해지고 자연이 타락해서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번 고통받았던 사회를 상정해 두고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자연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에서도 굉장히 자연주의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을 살리고 또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 것이 이미 지구가 세계화, 완전한 세계화를 이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시아적인 의상을 입는 것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약간 강박적이에요. 모든 측면에 있어서 카이라가 회사의 중역인데 두 부부가 무선 통화를 하잖아요. 영상통화. 그때 뒷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회사야 식물원이야. 맞아.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독특한 운송수단이 나오죠. 이렇게 어떤 인물들이 비히클에 거의 실려가는 듯한 운전을 아무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무서움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작은 실내에서조차도 인물 뒤편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실내에서도 극도로 녹음이 우거지게 디자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불안마저 느껴지는 그런 컨셉이 숨겨져 있는 SF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올가닉 SF, 바이오 SF로도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시대와 장소가 특정이 안 된달까? 옛날 같기도 한데 미래 얘기고 근데 미래인데 얼마나 미래인지 잘 모르겠고 감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볼 때 당연히 미래 얘기겠지만 어느 정도 미래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억장치의 경우에도 사실 되게 흔하게 많이 쓰이는 소재잖아요. 기억을 업로드해주는 기술에 대해서는 블랙미러에서는 그냥 하나 걸러 하나에서 등장하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단추 같은 걸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이렇게 빛을 내면서 다른 세계로 간다든지 기억을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눈에다가 뭘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SF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억장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기억장치들과 원리화하는 일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안경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VR 안경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선글라스 같은 걸 이렇게 혼자 쓰고 진짜 이런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본인은 엄청난 그 정말 별 같은 그런 기억장치 안에서 그걸 기억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기억장치 내부의 모습도 숲에 배경을 해서 별이 막 떠 있는 것처럼 되게 방대한 기억이 쫙 별처럼 펼쳐지는데 보통의 SF에서 기억장치를 다루게 되면 유튜브에서 탐색하는 것처럼 여러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있고 그 썸네일을 뭐 아래 위로 하면서 그 중에 골라서 들어간다든지 특정 시간대별로 어떤 기억이 세팅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냥 숲의 별 이거야. 그런 어떤 설정도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시도를 한 SF 작품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달성해낸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결과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그 올가닉 SF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초록으로 뒤덮인 것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심미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 한편 기억장치에까지 숲을 박아놔? 그것도 좀 있었어요. 맞아. 일종의 이게 약간 호러적인 요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이 미래 사회를 관장하는 사실 회사 이름도요. Brothers and Sisters, 뭔가 빅브라더들을 연상시키는 분명히 어떤 그 지배 세력들이 추구하는 강박적인 초록의 컨셉으로도 일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선글라스도 코고나다가 하니까 멋있지. 학생 단편에서 그러면 에라이 코고나다 감독이 사실 굉장히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는 감독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간의 어떤 10년간의 비디오 에세이스트를 하면서 미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영화를 효율적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리하게 많은 자신들의 장치를 잘 이렇게 조율하는 능력을 갖춘 감독이라는 걸 이 영화 곳곳에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인 요소들을 아름답게 잘 풀어서 내는 그런 감독이기도 해요. 이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오프닝의 댄스 시퀀스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이게 영화관에서 보다 보면 한참 얘기한 전통적인 의상 같은 거, 패브릭의 질감 막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그런 대비감도 있네요. 네, 갑자기 극장에서 이게 스펙타클이 확 바뀌면서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가족 넷이 쪼르륵 서가지고 막 열심히 춤을 추는 그거 자체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Are you ready? Stay in sync. Precision points added. 사실 그런 건 우리 현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친구들끼리 뭐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던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 네. 그리고 그 춤을 열심히 연습했을 배우들을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 좀 고약하지 않아요. 양이 고장나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장면인데 그때 춤 동작을 또 하필 좀 우스꽝스러운 걸로 맞아요. 해뒀잖아요. 그런 아이러니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괴하기도 한 거죠. 맞아요. 좋은 장면이기도 한데 약간 기묘한 장면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SF에서 또 반복적으로 다루는 어떤 요소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특히 영미권 SF에서 중국 철학을 좀 좋아해요. 매트릭스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장자의 나비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비의 꿈인가 나비가 나의 꿈인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SF의 세계와 되게 잘 맞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가상세계에 어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꿈이 아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법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유난히 좀 좋아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작품에서도 나비를 이제 수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게 뭐 원작에서도 이제 나비 수집을 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라는 이름이 물론 되게 많이 쓰이는 성이지만 이게 양을 영어로 하면 yin and yang이거든요. 그 의미로서의 양일 수도 있겠다. 혹은 그렇게 해석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굉장히 중국 철학이라고 했을 때 서양인들이 떠올리는 1번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티피컬한 부분이기도 해서 나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되게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노자가 인용이 되잖아요. 양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벌레에게는 끝이지만 나비에게는 시작인. 근데 사실은 노자가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난 그런 걸 들은 적이 없거든. 장자의 호접지몽은 명확히 출처가 있는 레퍼런스입니다만 이 노자의 이 애벌레 설은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네. 너무 안 노자 같아. 제가 아무리 동양 철학 별로 안 좋아해도 그냥 철학과 나왔잖아요. 아니 별로 안 노자 같은데 말이. 확실한 건 노자의 도덕경에는 그 어떤 애벌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진 한마디로 좀 동양 철학적인 인용구인 네네.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프터양에서 약간 피상적인 부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코고나다 감독이 이 영화에 녹이려고 한 것이 뭐 노자냐 장자냐 나비의 철학이 실제로 어떻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아시아니스가 어떻게 이 미국 사회에 스며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피상성 자체도 리얼리티일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인용구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쓰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검색 같은 걸 좀 해보시면 짤로 그 말이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미국 많아요. 웹사이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축전이라고 하나요? 축전 진짜 옛날 말이다. 와, 축전. 축전 진짜 오랜만에 들어. 원작이 번역이 안 돼서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원작을 읽은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제가 겨울님이 진짜 징그럽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굳이 이제 출판도 안 된 원작을 찾아 읽어서 휴방 중에 또 굳이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하는 사람. 아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래서 원작을 못 읽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뭐 몇 가지 좀 비교할 만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입양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을 이제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아빠가 이제 찻잎을 파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도 약간 빠듯하기도 하고 약간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타박을 듣기도 하고 가정 경제에 그다지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포인트를 네, 읽으셨네요. 네. 사실 그 어떤 맞벌이 이 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막 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주인공이 이제 원작에서는 차와는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원작과 전체적으로 결이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원작보다 훨씬 더 동양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찻잎을 파는 직업이고 원작에서는 이 아빠가 뭐 하냐면요. 호우푸드라는 그 마켓이 있거든요. 슈퍼마켓이. 홀푸드. 네, 홀푸드. 거기서 2교대로 근무를 해요.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데요? 영화에서 가루차는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잎으로만 내려서 천천히 차 마시고 막 세상에 대해 묵상하고 이런 거 아니고 홀푸드에서 2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른 그런 그렇네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양이랑 같이 차를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원작에서는 맥주를 양이랑 한잔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다르죠. 이제 양이 맥주를 마시면 거기서 이제 그게 내려가는 소리가 금속성의 소리가 난다 이런 식의 묘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차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고나다 감독이. 근데 저도 지금 듣고 보니까 홀푸드와 차 상점, 맥주와 차가 주는 그 효과가 인물들의 속도감 자체를 아예 네.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차가 어떻게 애프터양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무슨 기능을 하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도 일종의 좀 덕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코고나다 감독은 자신의 취향 그리고 자신의 심미적인 좀 안목 이런 것들을 자기 영화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 가져다 오는 그런 유의 감독이거든요. 차 같은 경우도 이번 영화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극 중에 실제로 콜린 페렐이 연기한 제이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차에 관해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 대사가 굉장히 감명 깊었다라고 양에게 말을 해줘요. 그 장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이 장면이 한국 관객에게는 그 뉘앙스가 좀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독일인이 영어를 한 악센트를 콜린 파렐이 흉내를 내면서 네, 네.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베르너 헤어조크라는 다큐멘터리의 거장이기도 하고 뭐 극영화도 만들었고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요. 실제로 베르너 헤어조크가 2007년에 All in this Tea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전역을 특히 잘 알려진 차밭이 아니라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중국 차에 대해서 연구하는 네,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왜 그런 걸 하냐면 인간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에 한 번 빠지면 평생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차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인간의 집념 같은 것들에 반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건데 코고나다는 또 그런 헤어조크의 작업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렌디스티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걸 그대로 제이크의 특성에 가지고 와서 차를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넣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차의 맛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떤 맛일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차가 자라난 토양, 그 토양에 뿌려진 빗물, 또 그 토양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를 생각하면 무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함께 음미하게 되는 그 대사를 제이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양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도 좀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차로 바뀌면서 말씀하신 속도감의 차이도 생겼고 바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그런 변화였던 것 같고요. 이제 원작과 또 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양의 어떤 성격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원작에서 문화적인 배경을 이 미카에게 선사해주기 위해서 양을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양이 아무래도 그런 중국에 대한 펀팩트라 그러죠. 중국 TMI?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뭐 이런 거를 이제 미카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이 원작에서 표현이 뭐냐면 lack of pass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열정 없이 그냥 별다른 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정보봇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약간 그런 정도의 톤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영화를 보면 그 동생에게 접목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생이 막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니까 나무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진짜로 다른 나무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진짜로 동생을 뭔가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영화에서는. 다르네요, 상당히. 네네네. 원작과. 그래서 그런 톤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비슷한 점이 있다면 나비 수집은 양쪽에서 다 하더라고요. 원작의 양은 좀 짠하네요. 그러면 원작에서는 어떤 뉘앙스인지 저는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컬처 테크노로서 양을 좀 더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원작 자체가 영화보다는 좀 더 애초에 이 안드로이드 양을 대상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쪽인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이게 또 제일 결정적인 차이점, 세 번째 차이점이 될 텐데 원작에서는 기억장치라는 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설정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크가 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는 건 비슷한데요. 거기서 기억장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는 영화의 창작이에요. 기억장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원작에서는 양이 고장난 어떤 상태로 그냥 실려 다니는 거예요. 제이크에 의해서. 여기 가서 검사받고 다른 데 가서 또 검사받고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회상이 나오긴 하지만 애초에 단편 소설이기도 하고요. 양의 목소리 자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양의 대사 자체가 별로 없고 양이 어떤 주체적인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양이라는 어떤 등장인물을 매개로 해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소설이 쓰여 있기 때문에 톤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억장치가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영화의 중핵이라고도 그쵸. 할 수 있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 기억장치 처음에 나오는 그 순간에 눈물 모먼트지 뭐 다들. 나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겠구나. 그 전부터 이미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이거구나. 꼬고나다 배운 분이구나.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신이죠. 맞아요.
코고나다 감독을 극장 개봉식에 인터뷰했었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약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작에는 없거든. 내가 만든 거거든 하시면서. 그럴만해요. 근데 네. 자랑스러울 만해.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었고 단순히 원작에는 없는 양의 기억을 영화에 끌어왔다는 것 플러스 그 양의 기억에 접속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기억은 압축되고 해제되어서 그 기억들의 사이사이에 다가가는 방식이라든지 이 접속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아름답게 숲속을 떠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한 독창적인 비주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코고나다 감독만이 투영한 이 앱터형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기억이 영화에 들어옴으로써 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마주보기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란히 한 곳을 바라봐라. 사실은 영화 초반부,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의 영화 시작 직후에 고장나 버리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양과 계속 같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양의 시점이 되어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점숏의 위력을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시점숏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점숏은 말 그대로 앱터형을 보시면 양이라는 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조각들을 영화에서 보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시점을 통해서 묘사한 이미지, 그걸 말 그대로 시점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던 양이라는 이 안드로이드에게 목소리를 주는 일, 그래서 이야기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일이 이 영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원작으로부터 변화시킨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 봤을 때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양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작을 읽었을 땐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원작에서 주제의식,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확장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이 원작에서는 양에게 목소리를 안 주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인종 문제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그 아내 카이라가 흑인이지만 원작에서는 두 사람 다 중산층 백인이고 자기들이 어떤 특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이시안을 입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이 나오고요.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온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영화 볼 때 그 자막이 안 써 있어서 나중에 좀 아쉬웠는데, 고장난 양을 데리고 이제 수리를 맡기러 가다가 왜 이웃이 이 사람한테 가봐라 라고 하면서 러스를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훨씬 뭐 싸게 할 수 있을 거다, 가봐라 라고 해서 약간 마뜩치 않아 하면서 러스에게 가는데, 러스가 등장하기 직전에 잠깐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미국 국기가 붙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번역하면 빨강, 하양, 파랑에는 노랑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미국 국기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노란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인종, 말하자면 에이시안들을 좋아하지 않는, 혐오하는,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러스가. 근데 그게 자막으로 보여줬으면 더 조금 그렇네요. 선명했을 텐데 그게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쓴 장면이거든요. 양을 데리고 갔을 때 과연 이 러스가 양을 제대로 봐줄 것인가 라는 어떤 좀 걱정이 생기는, 약간 경계하게 되는 그렇네요. 네, 그런 씬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러스가 좀 의심스럽지만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보이는 그대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끔 네. 장면을 장면을 디자인해서, 러스의 작업장에서 생기는 장면들이 대체로 좀 긴장감을 맞아요. 낳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보를 조합하면 뭐랄까요, 조금 더 인류애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그쵸? 가닿지 않나 싶습니다. 러스가 네. 왜 의심스러운지에 대한 해답이 조금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차에서 자막을 넣었을까?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양의 헤어스타일도 사실 특징적이죠. 네, 굉장히 특징적이죠. 양의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저스틴 H민 배우와 전주에서 잠깐 만나서 인터뷰를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아시아니스를 표현한다고 할 때 기존의 헐리우드 프로덕션에서 재현하는 아시아인의 외모라는 것이 이제는 좀 너무나 만연하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뭐 중국의 헤리티지와 상관이 없는데 변발을 시킨다든지 혹은 그냥 아시아인일 뿐인데 마치 외계인 같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아까 이야기한 그 러스의 작업장에 있는 그 표어처럼 마치 아시아인만 다른 종족처럼 에일리언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환멸이 이제는 뭐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의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 샘플들을 시도해 보다가 어쩌면 이것이 스테레오 타입 일 수도 있는 그 미묘한 가운데 지점에 있는 헤어스타일을 골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테크노의 기본형일 수도 있고 혹은 아시아인을 바라보는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누군가가 보기엔 그저 약간 미래적인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는 그 미묘한 경계 지점에서 각자의 문화권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은 백인 중산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코고나다 감독처럼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왜 중국인 안드로이드를 한국계 미국인 배우에게 연기했나. 원작 보면 러스가 그러거든요. 안드로이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코리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이크가 아니 차이니스라고. 러스가 문제네. 아, 맞아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을 캐스팅을 했다는 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 이 점은 저도 영화를 보기 전부터 좀 궁금했던 요소였는데 저스틴 H민 배우와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봤더니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하고 개봉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동안 이 질문을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관객이나 한국 기자는 가장 먼저 궁금해할 만한 점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물어봤다. 그것 자체로 왜 이런 설정이 들어갔는지가 답변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걔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코고나다 감독이 저스틴 H민 배우에게 설명을 해줬대요. 저스틴 H민 배우도 왜 나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코고나다 감독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길에 지나가는 아시아인을 보고 저 사람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무도 몰라 하는 건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꼭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없는 능력이고. 네네. 그런데 자신이 틀렸거나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가 코고나다 감독은 2022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중국인 안드로이드임에도 한국계 미국인 배우를 넣음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한데 미국 관객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아이러니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재밌다. 네.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명이 됐네요. 네.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 인종 문제를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측면이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게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SF는 기본적으로 장르 자체가 사회 문제를 은유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장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작 자체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은유적으로 다뤄보겠다라는 것을 좀 각오하고 만든 그렇게 쓴 소설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영화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노란색 티셔츠에 네. 릴리 슈슈라고 써있기도 네. 하죠. 이거를 왜 이렇게 쓴 건가요? 코고나다 감독이 자신이 좋아하는 현실의 조각들을 영화 속에서 이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이야기를 코고나다 감독한테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애호하는 사람의 반응을 엿봤다고 할까요? 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이고 아마 팬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굉장히 외로운 소년 유이치가 나옵니다. 근데 코고나다 감독이 그 유이치
당시에게서 굉장히 많이 위로받았고 굉장히 많이 이입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와이 슌지의 인물들과 코고나다의 인물형이 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느껴져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어떤 소외 상태에 있는, 그게 꼭 외부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까요? 이 영화에서의 제이크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꽤 정신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경제적인 문제로 카이라한테 구박받는 게 아니더라도 이 부부관계에 어떤 감정에 고립해어 있다라는 위기감이 조금씩 묻어나기도 하고, 이 인물이 뭔가 자신의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만연한 불만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뉘앙스가 내내 드러나요. 그런 정신적 위기 상태의 인물들과 같이 여행을 해서 어떤 정답으로, 어떤 대답으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와이 슌지 영화의 인물들이 하고 있는 여정과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티셔츠나 그 음악 글라이드는 코고나다 감독 본인은 아주 심플하게 정말 팬이고 그 조각을 어떻게든 꼭 넣고 싶었고, 무엇보다 애프터양 시나리오를 쓰는 내내 설명할 수 없이, 우리 뭐 수능 금지곡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각본 쓰는 내내 그 글라이드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미츠키라는 일본계 미국인 가수에게 편곡을 부탁해서 글라이드라는 음악이 또 영화 속에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애프터양 보고 나오면 이 노래 찾아서 안 듣기 어렵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영화 보고 나오는 길에 바로 찾아서 계속 들으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고, 애프터양이라는 영화가 그 음악으로 기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편곡 버전이, 애프터양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원곡보다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이제 애프터양이 생각나는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곡 자체도 너무 좋은데 편곡도 진짜 잘 됐고, 네,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 아마 애프터양 보셨으면 다 이 음악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은 가사가 되게 철학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어울려. 네. 노자에 대한 어떤 매혹이 괜히 온 것이 아니라 이 음악에 왜 꽂혔는가의 요소에는 뭐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도 있지만 가사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 이 노래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화 속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가 되고 싶다.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그 전체 중에 일부가 되고 싶음을 말하는 노래인데 곧 그것이 전체가 되는 길을 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교적인 노래다. 그리고 애프터양이랑 잘 어울린다. 네. 맞아요.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그쵸. 그리고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에 있어서 옷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건물이나 아까 이야기한 차의 모습 같은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되게 옛날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건축이나 안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요새 유행하는 미드 센추리 모던, 요새 되게 왜 유행이지? 요새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의 소품들도 되게 많고 되게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모습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제이큰의 집이 이 미드 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효시격에 해당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고요. 코고나다 감독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였는데, 코고나다 감독의 전작인 콜럼버스가 애프터양 이전에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이 감독의 열중이라고 할까요? 몰두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원부터 물었어요. 왜 모더니즘이냐?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는 스타일 이전에 왜 모더니즘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자신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에 더 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우리 겨울 선생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코고나다의 언어를 빌리자면 코고나다에게 모더니즘이란 여백과 공백을 보기 시작한 예술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구 사회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동양 철학과 맞닿기 시작한 순간이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없음, 신으로부터의 벗어남, 무의미와 공허를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것이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서 나는 이 연결성에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코고나다의 영화를 보면요, 콜럼버스도 그렇고 애프터양도 그렇고 공간을 볼 때 그 공간에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부재하는 것, 비어있음에 더 주목한다라는 감각이 와닿기도 해요. 그렇네요. 되게 공간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이더라고요. 미드 센츄리 모던. 나도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저는 보면서 미국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느낀 게 경제적인 부분을 타박하기엔 너무 좋은 집에 살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을 보면서 네, 네. 아니 저렇게 넓은 집에 살면서 돈을 버네 마네 하고 있는 게 약간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역시 땅이 넓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다시 했어요. 영화 속에서 제이크가 차를 파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네. 좋은 집 살더라고요. 영화의 명장면을 좀 몇 개 뽑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고른 장면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르신 장면이 있죠? 저는 아무래도 오프닝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풀밭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 처음에 오프닝에서 제시될 때는 양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같이 찍자라고 양을 가족들이 계속 부르는데 카메라 너머에 있는 양이라는 존재가 망설이고 있는 듯한 느낌 정도로만 제시가 되고요. 나중에 한 중반부 좀 넘어가면 또 그 장면의 비밀이 영화 속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He loves that old camera. Come on, Yang. Silly girl. He loves that old camera. Come on, Yang. 1 second. Don't forget to join us. 제이크가 양의 기억 장치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의 세부도 더 떠올릴 수 있게 돼서 알고 봤더니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양이 망설였던 이유가 카메라로 찍기 전에 자신의 기억 장치에 그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잠시 몇 초를 썼다는 걸 나중에 제이크도 깨닫게 돼요. 일종의 장면으로 치면 대꾸죠. 대꾸이면서 제이크의 뒤늦은 깨달음, 미망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코고나다 감독의 전작과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고나다 감독은 뒤늦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순간을 좋아하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콜럼버스에서 진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존조가 연기한 인물인데 이 인물도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 머물면서 서서히 다시금 일상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이크도 양의 기억을 탐험해 나가면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일상의 사소함, 그것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데 이 장면을 기점으로 제이크의 기억이 마치 갑자기 활성화되는 듯한 전개가 일어나요. 그 뒤부터는 기억들이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양의 기억과 기록된 기억과 제이크라는 인간의 기억, 또 카이라의 기억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 번 반복을 이루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결국 뭉쳐서 애프터양은 또 콜럼버스를 포함해서 에피파니를 다루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아주 불현듯 뒤늦게 깨닫는. 근데 그게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상과 삶에 대한 자기만의 아주 사소한 철학을 불현듯 깨닫는 그 순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에서는 일종의 어떤 제이크에게는 모멘텀 같은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기억과 막 현실이 뒤섞이는 그 장면을 제가 골랐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 한 장면이 그 기억장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붕괴된 장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함락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함락된 장면이 무너지고 깨어지신 장면이 네네. 기억이 여러 겹으로 합쳐지면서 같은 장면이 두세 번씩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회상씬들이 있는데 Interested. I think what I was really drawn to at the beginning was the idea of tea. The idea of tea. The idea of tea. Yeah, I saw this old documentary when I was in college. It was from the 20th century. And it was about this man searching for the best tea in China. It was about a man searching for the best tea in China. China's where tea started. 근데 그걸 보는데 약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관에서 보면 소리가 다
다른 곳에서 들리잖아요. 이게 또 집에서 보는 거랑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소리의 질감이 다르잖아요. 기억의 소리가 어떤 거는 뒤에서 나고 어떤 기억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믹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막 겹쳐지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망했다. 아 어떡하지? 막 이 영화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저는 헤드폰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간 음향이 되는 거를 쓰시면 다른 곳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기억들이 중첩되어서 이렇게 전개되는 그 장면들이 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요. 사운드 믹싱도 너무 아름답게 맞아요. 됐고 믹싱의 그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았고 기억이라는 게 다 같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기억에 대한 감정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보면 다 다르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게 너 그때 그랬잖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그랬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는 게 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이 되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데 제이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양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질적으로 되게 다르잖아요. 제이크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기억이고 해석이 들어간 기억인데 양의 기억은 촬영된 녹화된 하나의 기록으로서의 기억인데 그게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더 좋았던 거는 이 양이라는 존재가 감정이 있는 존재처럼 그려지잖아요. 안드로이드지만 감정이 있는 안드로이드인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이 양의 감정까지도 같이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어떤 에피파니의 순간에 느껴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저걸 어떡하냐.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편집도 너무 탁월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기억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은 그 기억들을 대조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애프터 양은 기록된 기억과 인간의 약간 미진한 기억이 조금 어긋나거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기억이 어찌되었든 만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여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 진짜 그 장면 너무 좋아해요. 이건 또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 그 기억들을 탐험하는 끝에 결정적인 미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제이크가 양을 존중하고 양을 동등한 개체로 대했다라고 해도 자신이 구입한 로봇이라는 그 의식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양에게 내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했던 거의 영겁의 어떤 세월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 영화 말미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지점이 정말로 애프터 양을 보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걸 고를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스포일러여서 아, 저 그 부분을 네, 못 골랐는데 네. 양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기억들이 나올 때 또 무너지는 게 있죠. 아 이게 안드로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기억에 대한 열망을 양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화에서도 자기도 차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진짜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진짜 기억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인이 말을 했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기억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아, 정말 미치겠어. 에이다와의 기억이라든지 그 전에 자기가 돌봤던 사람들의 기억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 부분 좋아합니다. 맞아요. 코고나다 감독이 아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일상의 인서트들을 굉장히 잘 찍는 감독이에요. 인서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삽입된 슛. 이야기의 아주 실질적인 전개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지금 겨울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갑자기 저 창밖을 잠시 보여준다든지 손 한 귀퉁이를 보여준다든지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거든요. 이 인서트 숏이. I know you didn't mean it.
Ni hao, Mei Mei. 근데 이 인서트 숏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잉여의 것들을 담는 숏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경제적으로 하려면 다 쳐내야 하는 것들. 그런데 코고나다 감독은 그 잉여적인 것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그런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시선으로 양의 기억을 보여주다가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소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그 이질감이 오히려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양이 지나온 세월을 아주 거창하게 보여줬다면, 그러니까 저는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약간 테렌스 멜릭처럼 갑자기 막 우주로 나아가서 스메타나 음악을 깔면서 아주 광대하게 보여줬다면 그 감동은 반감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미카와의 순간을 보여주는 그 사소한 터치로 엄청나게 긴 일생을 압축해서 보여줄 때 비로소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서트 숏들이 이제 양의 기억인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인서트 숏들 자체가 되게 마음을 건드리는 게 이를테면 안드로이드가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지시를 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만 기억장치에 넣어두었을 수 있는데 양은 진짜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양의 진짜 기억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어서 네, 정말 함락됐습니다. 맞아요. 양의 기억들이 압축해서 말하면 영화만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평화로운 오후인데 햇볕이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때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런 순간을 양의 기억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 좋은 부분 진짜 많은데 저희가 호들갑을 이 정도로 직접 보시라고 이 정도만 일단 뽑아왔고요. 사실 취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으나 기사로 쓸 수 없었던 뭐 분량상 빠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코고나다 감독과 인터뷰를 했을 때 나비가 왜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 나비 씬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의 태도, 끝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코고나다 감독에게는 현장에서 자기가 쓴 대사고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저스틴 H민 배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를테면 정말 제이크처럼 불현듯 마음 안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끝이라는 게 무엇일까? 끝이 있든 없든 나는 그것에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라는 굉장히 오래 붙들고 왔던 질문에 대해서 그 순간 그날 촬영을 하면서 그냥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영화를 다 본 분들이 아니면 그 뉘앙스를 알아차리기 힘들 것 같아서 시네21 인터뷰에서는 제했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보고 겨울 서점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께는 좀 연결될 수 있는 감각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비를 박제할까? 저도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양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공작새들 막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네. 그게 어떤 생명 그리고 지성체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이크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한마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적은 없나에 대한 양 자신의 대답인 것 같아요. 그는 인간이 될 필요 없이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너무 슬퍼졌어. 아, 양 죽지 마. 저희가 애프터 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이든 보실 분이든 좀 여러 가지로 배경 이해나 영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영화는 왓챠에서 단독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왓챠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왓챠에서 돈 한 푼 받은 바 없지만
마차 단독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첫 출연 너무 재미있었고 사실은 늘 구독자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영화관으로 치면 겨울서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과 객석에 이렇게 늘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주보는 그 시선의 변화를 경험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순간적으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지 않아요? 빨리 댓글에 빨리 써주세요. 또 나와달라고. 저도 기자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애프터양을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자체가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께도 좀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복귀는 할 때 되면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휴방 중이었죠? 네.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텀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